네, 식사 맛있게 하셨을 것 같고요. 이번 강의는 저희 3년차 시소연 선생님이 응급실에서의 외과 전공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처음 응급실에 가서 환자를 보게 되면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무서우신지 아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같은 전공이 신소영이라고 합니다. 어, 외과 의사로서 사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본다는 건 아까 뭐 수술 환자를 언제까지 봐도 계속 무서움 없이 설 수 없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응급실에서는 저도 아직 너무 많이 무섭고 일단은 저는 신촌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신촌과 강남에서 응급실을 보시게 될 거고 용인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촌 응급실은 아마 인터넷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이렇게 입구가 돼 있고 들어오시면 에스테폰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션이 중앙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응급실을 둘러서 A구역, A구역, 그리고 심폐소생술 A구역, B구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보는 게 C구역인 것 같긴 한데 제일 무서운 게 A구역에 있는 환자가 저희한테 걸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 따라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응급실에서 외과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일 가장 중요한 건 이 환자를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콜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이 필요한 환자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수술이고요. 이머전시 OP 아니면 일렉티브 OP를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컨저베이티브 트리트먼트를 해도 될 사람인지 아니면 서지컬 옵저베이션을 하면서 조금 더 언젠가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일지 고려를 할 그런 것들을 정할지 아니면 우리과 문제는 별게 아니고 다른 쪽 문제가 더 많이 있고 그쪽 문제 매니저가 더 시급해 보이니 탁과 입원하시면 저희과 문제는 나중에 팔로우 하겠습니다. 결론 냈지 퇴화시킬지 아니면 IND나 수처나 뭐 해모박 뭐 피딩이라던가 해모박을 체인지하던가 이런 등의 시술들을 할 환자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게 필요한 환자인지를 고려하게 되는 게 외과 의사의 역할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이 환자는 무슨 환자인 것 같나요? 네, 펌페입니다. 뉴모베리가 일단 보이고요. 보통 저희가 시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응급실에서 이런 엑스레이를 기본으로 배 아픈 사람이 오면 액도멘 엑스레이, 체스트 엑스레이 찍고 저런 뉴모베리가 보이는 경우에 저희한테 그냥 거십니다. 빰페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CT 안 찍고 응급실에서 저희한테 협진을 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오퍼레이션이 필요할지 아니면 컨저베이티브 트리트먼트를 해야 될지 사실 대부분은 OP를 해야 되는 경우고 이렇게만 봐서는 저희도 어떤 걸 어디가 터졌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CT를 찍고 랩을 보고 이제 그거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응급 수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 사람의 경우는 혹시 뭐 같나요? 보면은 저희가 엄청 많이 보게 될 거고 일레어스 인테스트 옵스트럭션이라고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해물바울이 이렇게 다 늘어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울의 딜라테이션이 심하고 환자의 에어플루이드 레벨이 보이지 않아도 이거는 인테스트 옵스트럭션이라고 진단을 하고 인테스트 옵스 환자는 외과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될 환자고 응급실에서도 저희를 거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될 환자인지 아니면 컨저베이티브 트리트먼트를 하면서 먼저 그 매니지를 먼저 해줄 사람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첫 번째 치료로는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엘피부 끼고 공포 걸고 하이드레이션 하고 안티 쓰면서 MPO 하면서 보는 컨저베이티브 트리트먼트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수치상에서 뭐 이스케믹 체인지가 있다던가 아니면 환자의 뭐 스트랭귤레이션 사인이 있다던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야 되는 이 사람은 서지컬 옵저베이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페리에나 액세스입니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드물게
꽤 종종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피스출라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 이제 뎁스를 잘 모르지만 CT를 찍고 확인을 하게 되고, 환자분이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결정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음, 수술을 해야 될 케이스일지, 아니면 우리가 응급실에서 IND를 해줄지, IND를 한다면 로컬로 할지, 아니면 수술방에 들어가서 제너럴 걸고 할지, 그리고 또 제너럴 걸지, 로컬을 걸지에서도 5할방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ER에서 경공이 간단하게 IND를 해줄 수 있는 케이스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응급실에서의 외과 의사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건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선택의 연속을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고, 물론 저희 혼자 하게 되지 않은 거고 교수님과 상의하에 이제 하게 되는데, 또 몇 가지 케이스 중에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거는 허니아 케이스들인데요. 이렇게 이제 앱도미널 볼에 미드라인 허니아라던가, 아니면 이제 미드라인에 보통 이제 이시전을 넣었던 수술력이 있는 환자들이 허니아를 보이거나,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음bilical 허니아가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인기널 허니아가 있는 경우, 어른도 많지만 아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나 환자들을 응급실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바울이 여기에 인칼서레이션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스트랭귤레이션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인칼서레이션만 되어 있든 어쨌든 스트랭글링 되어 있든 중요한 건 리덕션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을 이제 판단하게 되고, 저는 이런 환자를 만나면 가장 먼저 내려가서 리덕션부터 해봅니다. 대부분이 되고, 안 되면 이제 응급수술을 향해서 가야 되는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진은 우리가 어쨌든 외과 의사고 스토미를 엄청 익숙해지게 되실 텐데, 파라스토마 허니아입니다. 파라스토마 허니아는 이렇게까지 이런 거 이렇게 주변이 붉게 돼 있고, 아마 이 사람은 만지면 아플 것 같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스트랭레이션 사인이라던가 이런 게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렇지 않고 그냥 불룩하게만 튀어나와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실 거고, 대부분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나 그런 다른 치료를 고려해봐야 되는 경우입니다. 또 만나게 되는 흔한 환자들 중에 트라우마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식전에서는 외상외과가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트라우마 CP라는 게 있고, 트라우마 환자가 오고 복부 외상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고 매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외과가 같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서 뭐 오시는 분도 있고, 그냥 불행자 TA도 많이 있고, 그리고 트라우마에는 이런 사고 말고도 넥 스테분드라던가 복부 스테분드, 아니면 음, 뭐 이제 폴다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같이 걸리게 되고, 그때 보고 환자가 우리가 외과적인 GS적인 조치가 필요한 환자인지 아닌지 또 이제 판별해 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로는 이제 드레인을 가지고 태어난 환자들이 있는데, 드레인을 이제 가지고 갈 때, 이건 JP 드레인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해머박이라고 둘 다 표현을 합니다. 보통 브레스트 환자들이 이런 해모박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복부 수술을 한 환자들이나 아니면 사이로이드 환자들도 이런 해모박을 가지고 가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모박을 보통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블러디 아니면 우지, 그러니까 블러디하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니면 해모박으로 드레인이 안 나오는데 우징이 주변으로 계속 에어풀을 줄줄 묻어서 나와요. 이렇게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리무벌 사이트 해모박을 뺀 자리에서 계속 우징이 됩니다 하고 오십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음압을 걸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음압이 안 걸려요 하고 이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 딱 봐도 블러디해 보이죠? 보통 이 해모박은 이제 브레스트에서 많이 갖고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모박을 가지고 문제 때문에 저희를 같이 협진해서 보게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환자는 최근에 저희 지금 병원에 있는 환자인데, 타이로이드에서 R&D 하고 나서 이쪽으로 파일이 계속 차면서 반복적인 아스피레이션을 하고 있는 환자고, 아마 오늘은 해모박을 넣겠다 하셨으니까 드레인을 넣어서 좀 빼주면서 더 이상 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해줘야 되는 환자고, 이런 환자가 헷갈리는 게 이런 환자랑 헷갈릴 것 같은데, 아까
그 신동엽 선생님이 얘기했던 넥 스웰링이거든요. 이거는 포스트 사이로렉토미 하고 나서 헤마토마 찬 경우에 그 머슬까지 문들을 다 열어줘야 되는 응급 상황이고, 이런 경우는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일 때문에 이렇게 환자가 답답해하기, 이 정도로 부으면 많이 답답해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응급실에서 아스피레이션을 해줘야 돼서 이 아스피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환자들이 타이로이드나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오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오면은 그냥 바로 민년차 콜하시고 문들을 열기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그냥 앞서 말씀을 먼저 드린 건 ER에서 뇌과 의사가 만날 수 있는 많은 케이스들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집어놓은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ER에서 신촌에 환자가 오면 어떤 프로토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약간 실무에 관한 내용이고, 선생님들은 1년 차기 때문에 환자를 보게 되면 환자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민년차 노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R에서는 지금 신촌이나 응급실은 어쨌든 강남이든 EM에서 트리아제를 시행하게 되고, 그 문진 검사 이런 걸 하고, 환자를 보고 임상과가 어떤 과가 이제 협진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에 협진을 여는 형식으로 하게 되고, GS가 판단이 되면 외상외과 일반이라는 곳에 이제 협진을 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외상 콜폰인데요. 저희 이쪽으로 응급실 콜이 걸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응급협진 시구역에 있는 김숙자라는 분이 협진 사유는 인테스트 옵스 뭐 이렇게 해서 협진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눌러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서 콜을 꺼줘야 되고, 이거는 강남과 신촌 모두 마찬가지이고, 이게 끄지 않으면 10분 간격에서 문자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는 사실 포스트업 환자 보는 거, 병동 환자 보는 것과 같은데, 응급실 환자는 이제 환자를 저희가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환자 파악입니다. 팔로업 여부 및 신환인지 이런 걸 보게 되고, 또 이제 환자 문진, 환자가 왜 왔는지,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무엇이 불편해서 왔는지, 그러면 그쪽이 무엇이 불편한지와 언제부터 그랬는지, 동반된 다른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피지컬,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외과 의사나 내과 의사나 어쨌든 임상을 보는 의사들은 환자의 때깔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자가 저희가 이제 EM에서도 먼저 피지컬을 하시게 될 텐데, 그 피지컬과 EM에서 하는 문진 적어놓은 것들을 믿고 그냥 민년차 노티하시면 안 되고, 꼭 선생님들이 가서 보시고 선생님들이 만진 그 피지컬, 선생님들이 본 그 시진한 그 내용을 같이 말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리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리고 코로나 감염력 및 MPO, 기저질환, 유무, 약물 복용용 이런 것들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될 때 필요한 내용이라서 이거를 같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병실에 입원시켜야 될 환자였거나, 사실 이 순서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는 건데, 선생님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이 입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집에 보낼 수 있는 환자인지 감별이 아직 안 되실 수도 있고, 어쨌든 병실이 있는지 ICU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에서 우리가 팔로업 환자들 중에서 수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신환이더라도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는 병실이나 ICU가 꼭 있어야 됩니다. 수술을 할 때는 수술을 하고 다시 응급실로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고, 원무과 통해서 병실을 알아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아까 깜빼 같은 환자가 수술을 해야 될 때는 꼭 ICU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신촌에는 ICU C, CICU, 그리고 ICU M 이렇게 성인이 갈 수 있는 ICU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지칼 계열의 ICU가 있고, ICU C와 CICU는 마취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을 중환자실 담당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 ICU 자리가 없다 하면은 ICU N이라고 저희 일반외과 교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이 ICU N에 자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고, 앞에 같은 경우는 이원데이라고 단기 병동이 있어요. 응급실 바로 위층에 거기에도 자리가 있으면 또 이원데이 병실 가지고도 저희가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사실 뭐 EMR 화면에서 이태원 관리 아니면 A구 응급실 전공이랑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술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수술방 현황을 확인을 하고 노티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마취과에서 MOR과 COR이 있는데, 여기서 인턴을 하신 분들은 이런 게 익숙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인턴을 안 하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MOR은 본관 수술방이고, COR은 안병원 수술방입니다. 보통 응급수술 같은 경우는 MOR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마취과 치프 번호가 이렇게 대표 번호고, 여기 번호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이런 수술을 할 것 같은데,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오늘 수술방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마취가 치프가 지금 현재 이렇고 뭐 오늘 LT도 있고 KT도 있고 렁T도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나 오늘 뭐 수술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뭐 오늘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까지 알아보고 같이 노티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펜덱토미나 콜레스텍토미 같은 경우는 사실 응급수술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굳이 마취과에 전화하지 않고도 수술 환자 현황을 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앞에 이런 내용들을 다 모두 파악을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상급연차 노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급연차를 노티를 할 때 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같이 이제 배워가면 될 건데, 그래서 이 업무 내용에 대해서 넣어야 돼서 같이 넣기는 했는데, 노티는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환자가 처음에 콜을 받았는데, 파악하려고 TPR을 딱 열었는데, 임상관찰 기록을 열었는데, 거기서 BP가 60에 40이에요. 그러면 이런 환자 파악 안 하고 그냥 노티하셔도 됩니다. 환자가 빰빼인 것 같고, 빰빼인 것 같고, 근데 BP가 이렇고, 저희가 걸렸는데 아직 CT는 안 찍었습니다. 뭐 아니면 랩은 아직 안 했는데 일단은 그런 환자가 걸렸다라는 거 상근연차 노트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노티를 할 때 1번, 2번, 3번, 4번의 케이스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기대는 잘 안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선생님들도 언젠가 상급연차가 될 거고 상급연차 됐을 때 교수님께 노티할 때 케이스들이 보통 이렇다라는 걸 내용을 넣은 거고 그리고 교수님이 노티를 하고 나면 저희 상급연차 통해서 같이 노티를 하게 되면 입원해서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될 거고 아니면 입원해서 수술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제 치료적 플랜에 따라서 입원장을 발부하게 되고 맞춰서 오더를 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보존적 치료만 하는 경우에는 데이타임에 응급실을 보는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데이, 데이타임 응급실을 보는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다 오더를 넣을 필요는 없지만 당직 타임에 보통 보시게 될 거고 그럴 때는 이제 내일자 오더까지 보통 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꼭 당직팀이라든지 파트인 게 당연한 일이고 제너럴 워드의 이제 파트는 이제 제너럴 워드든 ICU든 어디를 가도 파트잉은 꼭 해줘야 되고 입원장도 꼭 선생님들이 적어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입원해서 수술할 때는 프리어 포스터 챙겨야 되고 이 마취감이 외과 어린이집 연락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환자를 파악한 내용, 우리 환자가 무슨 수술을 할 거고, 왜 수술을 해야 되냐, 어떤 수술을 대략적으로 할 건데, 대략 몇 시간 정도 걸릴까, 그거다 정도까지 원래 마취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외과 어린이집을 통해서 연락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당직 치과. 그리고 또 하나의 초이스로는 이 사람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원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깜빼 같은 경우인데 신환이고 우리 병원에서 도저히 병실이 없고 ICU도 없고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땐 전원을 가야 되는데 그때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전원 동의서를 받고 그리고 신촌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코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타병원 어레인지를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협진을 내게 되고 우리가 이 동의서를 받고 협진을 내고 코디에게 연락을 하면 어레인지를 해줍니다. 어레인지 되면 응급실 코디에게 연락이 오고 퇴원 처방을 내주면 되고 대부분 당연히 영상 복사나 의무기록 사본 그리고 병원의 검사 결과 등등 이런 거 모두 다 챙겨야 되고 요즘에는 코로나 검사까지 받아서 가야 돼서 코로나 검사 처방도 이때 이제 전원 어레인지 할 때 같이 내서 결과를 확인하고 보내면 됩니다. 만약에 그냥 퇴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외래 언제로 팔로우할지 확인하고 퇴원 처방이랑 약들을 챙기면 됩니다. 결국에는 다시 돌아왔는데요. 사실 앞에 이런 업무적인 내용을 제가 그냥 한번 훑어드린 이유는 선생님들이 아마도
신촌에서는 ER 프라이머리 콜을 받을 일은 일반외과를 돌 때, 그 텀을 돌 때, 외상외과가 잠시 수술이나 어떤 데를 구제할 때 대신 콜을 받아줄 때 아니면 신촌에서는 받을 일이 아마 없을 거고, 1년차 때는. 그리고 강남에 가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또 ER을 봐야 될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응급실 의사에서 외과 의사 역할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어떤 것이 필요한 환자인가를 선택하는, 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리스트 안에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응급실 전공의로서 필요한 역할은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건 선생님들을 혼자서 하는 역할은 아니고, 윗연차랑 함께 하게 될 거고, 하지만 언젠가 상급연차가 됐을 때 선생님들도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연차는 2년차 때 응급실을 주로 많이 봤는데, 어, 혼자는 빰빼인데 캔서 빰빼고요. 페리토니얼 시딩이 많이 있고, 뭐 SMA 스론모스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일리움이나 스몰벌이 다 썩고 있는 사람이고, 환자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 ECOG 걸어다니거나 이런 것들 말짱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이렇게 캔서 터미널인지 몰랐던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어, 저 뻔빼인데 수술을 해야 되나요? 수술을 안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교수님이랑 분명히 상의할 수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수술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고 수술해도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인데, 보호자가 저희한테 그 결정권을 넘길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의사니까 선생님이 판단해 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서, 그런 순간들이 저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사망 선고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 이내에 폐혈증으로 수술 안 하면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디시전 메이킹을 교수님도 민연차도 같이 해주지만, 내가 어쨌든 노티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치료를 해주는 게 맞을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디시전을 내리고 교수님께 노티를 드렸을 때, 교수님은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하면서 저희가 배워갈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교수님은 이런 방법을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해서 또 배워갈 수 있는 순간들이 응급실인 것 같아요. 그 병동에서는 우리가 환자들을 어떤 당직팀이나 파트 때 이제 매니지를 하고 나면, 교수님이 어쨌든 바로바로 그 다음날 봐주시고 또 그 환자가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자를 팔로우업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응급실에서 우리가 퇴원을 시키거나 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내가 괜찮아 보여서 교수님한테 그렇게 노티를 해서 보냈는데 혹시나 더 안 좋아져서 왔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항상 응급실을 보게 되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선생님들이 외과의사가 되어서 1년 차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지만, 앞으로 2년 차, 3년 차, 그리고 전문의가 되고 또 자기 수술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 같은 시간들인 것 같아요. 힘들지만 꼭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고, 그리고 응급실에서는 모든 게 약간 좀 푸시푸시 당하는, 그 빨리 뭔가 디시전 메이킹을 해줘야 되는 순간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어, 힘들지만 그래도 재미도 있는 곳이 응급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시전 메이킹이 가장 중요하다. 그냥 응급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발표를 마치고 싶고, 선생님들께서 어쨌든 외과를 오신 건 너무나 환영하고, 저는 메이저 파트 환자 어쨌든 바이탈을 다루는 과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와 있는데, 선생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하고 함께 웃고 울고, 그리고 함께 어쨌든 같이 그 바이탈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더 좋은 의사가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자, 다음. 네. 저희 드디어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강의고요. 우리 이일자 조일 선생님이 병동 및 외래에서의 외과 전공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 이제 아래층 내려가서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마지막 강의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 나왔어요. 엄마가 스파이크 문제 나왔어요. 더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외과 2년차 조일이라고 합니다.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제 뭐 외래에서랑 이제 우리 전공의들의 역할과 그다음에 병동에서 전공의들의 역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외래에서 하는 일은 거의 많진 않아요. 이제 교수님들께서 드레싱 하라고 하면은 드레싱하고 이런 것들이고 저희들이 조금 더 포커스 해야 될 거는 좀 이제 프라이머리 콜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외과에서 이제 수술방에서 많이 들어가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병동에 있는 환자분들을 주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당직 시간에서도 병동에서 일어나는 이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이제 프라이머리 콜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컨텐츠로는 이제 프라이머리 콜이 무엇이냐 돼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벨리에이션 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콜들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까 전에 살짝 들었는데 대부분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앞에서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빨리 끝내고 우리 빨리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프라이머 콜은 이제 병동 환자들 바이탈 사인 체인지라든지 불편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당직 시간 때 1년 차들이 가장 환자분들의 변화랑 불편함을 가장 빨리 알게 돼요. 어,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1년 차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노티파이입니다. 그래서 노티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거는 걸러내고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민년차 선생님한테 말해서 같이 논의하고 상의하고 그다음에 배워나가면서 같이 매니지하는 거를 배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노티하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 요즘엔 S바라는 이제 그 형식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S바라는 건 뭐냐면 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그리고 recommendation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왜 내가 노티하는지, 노티하는 상황을, 이유를 말하고, 그다음에 이 환자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말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 환자를 어세스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치료 방향이 좋을 건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병동에서 민년차 선생님한테 노티파이 할 때도 이렇게 적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교수님들 직접 노티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병동에도 항상 말하는데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도 노티를 받을 때 이 형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대충 적어봤는데 수술 후 열나면서 문제 인펙션 소견이 있는 환자가 있어서 노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왜 내가 노티를 하는지 알잖아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인펙션을 말해주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노티가 왜 노티가 왔는지 알고 들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은 되게 중요시하면서 듣고 필요 없는 내용은 빼면서 들을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뭐 수술하고 나서 DM 있는 과거력 있는 환자분이면 당연히 문드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렉탈 캔서 진단에서 라파로로 AR을 했는데 POD 4일자인데 뭐 피지컬상의 운드가 있고 그쪽에서 뭐 빨갛게 변한다, 스웰링 있고 열도 있으면서 톡지시 뭐 플럭추에이션 있었다. 그래서 뭐 풀세핑을 했는데 롤링하면서 짰을 때 퍼스 양상이 있다. 그래서
셀라인을 소킹 후 이제 파조를 쓰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백그라운드가 돼서 어세스먼트랑 레코멘데이션까지 다 커버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노티 받을 때 선생님도 이제 노티를 받으면서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이거 짜증나면 안 되지만은 이런 노트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조인인가 뭐 조일 선생님 환자분 누구누구인데 이 환자분이 워낙에 뭐 열도 많이 나고 뭐 통증도 많이 심하고 수술을 뭐 리버를 잘랐는데 뭐 주저리 1분 동안 2분 동안 말한 다음에 그래서 이 환자분이 잠을 못 자서 뭐 어떻게 수면제를 좀 주면 안 될까 이런 노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서 들으니까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왜 노팅하는지 먼저 말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맨 처음에는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 환자가 왜 입원을 했고 무슨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키 인포메이션이 될 때가 많아서 알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ROS 그리고 피지컬 examination을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요 랩이랑 이미징 같은 것도 하는 게 좋고요. 근데 뭐 루틴하지 않은 검사들은 상급 전공의 컨펌 같은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CT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수님 컨펌이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특별하게 루틴하게 안 하는 나는 지금까지 이런 검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윈너스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랩이라든지 이미지를 기다리기가 되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체치 않고 그냥 바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막 BP가 50대로 떨어지는데 랩할 시간 없잖아요. 그럴 땐 바로 노티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신촌 안병원이랑 공관에서 좀 적용되는 이야기인데요. 새벽 2시가 넘어가면은 앱도멘 엑스레이를 찍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빵패 피지컬이다. 근데 엑스레이는 찍어야지 노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전화를 했는데 이제 포탑을 엑스레이라든지 밑에 내려가서 찍을 기사는 병원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지금 ICU를 돌고 있어서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전화해서 피지컬이 땀빼인데 엑스레이를 못 찍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찍으려고 하는데 3시간 걸린답니다. 깔면 안 되겠죠. 바로 노티하고 CT를 찍던 바로 뭐 어레인지를 하면 되니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콜이 당직 시간대나 뭐 정규 시간대는 엄청나게 많이 올 거예요. 평균적으로 당직 시간대 많이 올 때는 뭐 300 정도 오거든요.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콜을 받았는지, 무슨 환자를 받았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이제 뭐 노티를 받고 나서 뭐 검사 나오면 노티 주세요 이러는데 사람이 사람인지라 간호사 선생님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나도 까먹고 간호사도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진짜 중환 일경을 놓쳐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Z 메시지에다가 뭐램 나오면 콜 주세요, 사진 찍고 콜 주세요 이런 것도 남겨놓는 것도 좋지만은 요즘에는 또 그 내가 원하는 검사 창에다가 우클릭을 하면은 SMS 전송 기능이 생겼어요. 네. 신촌에도 있고 강남에는 제가 건의해가지고 추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결과 알림 문자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결과가 오니까 내가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 결과 딱 오자마자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꿀팁이 뭐냐면은 이게 재검이라든지 아니면은 예결이 뚫린 경우에는 문자가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낼 때 한 두세 개씩 찍어주십시오. 하나만 했는데 그게 예결이 뜨면 문자가 안 오거든요. 그럼 영원히 내가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두세 개씩 카테고리 찍어가지고 하면은 결과 검사 나오면 그때 볼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인 거죠. 피버입니다. 이제 피버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는데요. 인펙션이나 논 인펙션 쏠 수도 있고, 피버 오브 언노리전, 언노운 거리전, 그리고 뭐 드러그 인듀스 피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그 그레이 아나토미라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전에도 유명한 말이지만은 6W라고 해가지고 윈드 워터, 운드, 워크, 그리고 언더더라고요. 위디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버에 많은 연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POD 이틀 때까지는 그 아텔라티시스가 가장 흔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많이 걷게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래도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고 어디에 아텔라티시스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38.3도 이상 여러 번 피버가 스파이킹 하는 경우에는 POD 이틀째여도 다른 오리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뭐 수술 기록을 따본다든지 랩을 해본다든지 해모박 양상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다른 원인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저도 1년차 때 좀 많이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은 열이 많이 나는데 그냥 열이 나는구나 해열제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어떤 경우에 환자분이 IV 같은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디하이드레이션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 평가하고 나서 디하이드레이션 소견이 올 것 같다. 왜냐면은 열이 나면은 저희가 퍼스피레이션으로 입는 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물 잘 못 마시고 근데 IV는 끊어고 이런 환자분도 있으면 IV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피지컬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또 여기 제가 항상 있는 건데 청진기 안 들고 다니는 외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청진기는 꼭 들고 다니시고요. 배만 듣는 게 아니라 폐 소리도 들어보시고 심장 소리도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인턴 때였는데요. 응급학과 돌 때 그 후호로 온 환자분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엔도칼다이티스였어요. 심장 들으니까 머머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머머가 들려서 엔도칼다이티스입니다. 이랬더니 네? 청진을 했다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청진으로만 해도 놓치지 않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꼭 청진하고 꼼꼼하게 피지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POD 3일째서부터는 조금 심각해집니다. 어, 아펠레티스가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은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이제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뱃속 안에 인펙션이 생겼다든지 아나스토모스 사이티에서 리키지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뉴모니아가 생겼을 수도 있고 UTI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C라인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서 이제 인펙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두 쪽에서도 인펙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DVT, 뭐 펄모너리 엠볼리즘, 인테스티널 오브스트럭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POD 3일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환자 고열이 난다. 아니면은 뭐 해열제를 썼는데 몇 시간 안 보고 다시 열이 난다. 이럴 경우에는 환자분들을 꼭 가서 보고 피지컬 한 다음에 포커스를 찾아서 필요한 랩 같은 걸 하고 포커스를 못 찾겠다. 그럼 풀랩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원인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피지컬 하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 만져보고, 새소리 들어보고, 심장 소리도 들어보고, 그리고 소변을 잘 보는지 안 보는지, 그리고 뭐 소변을 잘 보는지 안 보는지도 보고, 블래더 쪽으로도 사진도 해보고, 눌러도 보면서 보고, 운두 쪽에서 만져본다는 슬립 솔루션이 있는지, 일비만 있는지 꼭 운두 까봐야 됩니다. 우리는 외과의사이기 때문에 운두를 까봐야 됩니다. 운두를 안 보는 외과의사는 없습니다. 그럼 외과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꼭 까보고요.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다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저 맨 처음에 굉장히 많이 실수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운두에 인펙션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 교수님이 와가지고 폴세핑을 하니까 세로마가 바글바글하게 쭉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져보면서 그리고 환자분 볼륨 스테터스라든지 주위에 뭐 물기가 많은지 에다마티스인지 이런 것들 좀 보면서 그런 종합적인 걸 보면서 운두 쪽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모방 양상도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모방에서 냄새 맡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똥냄새도 중요하지만은 뭐 그레이프루트 같은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수도마우스 인펙션 같은 경우는 특이한 향 같은 게 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냄새 맡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는 게 좋습니다. CBAT 많이 안 하시는데 CBAT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랩은 뭐 당연히 아실 테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CT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민년차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 어디까지 노티해야 되냐, 어디까지 내가 노티 없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텐데요. 그
저희 클라비안 디노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1점서부터 4점까지 있어요. 그 콤플리케이션을 보는 건데요. 보통 2점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콤플리케이션을 잡는데 거기에는 이제 인베이시브한 트리트먼트들이 많아요. 뭐 엘튜브를 넣는다든지 안티를 스타트한다든지 아니면 뭐 폴리를 꽂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인베이시브한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년차라든지 교수님 노티하에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거 스코어 1은 우리들이 내가 자신 있으면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노티 없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는데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애매하거나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위장관외과에서는 38.3도 이상의 피버나 검사를 하거든요. 심통이 없으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져요. 소아는 환자 자체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피 뽑는 것 자체가 환자한테 이제 부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소아는 보지는 않겠지만 소아를 보게 된다면은 좀 민년차라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피부 메디케이션을 많이 쓰는데 브루펜이라든지 뭐 세토펜이 아세토아민펜인데 이런 걸 좀 많이 쓰고요. 기본적으로 성인이나 애기나 기본적인 용량은 똑같습니다. 이부브로펜이라든지 브루펜시도 이부브로펜인데 이부브로펜이랑 아세토아민펜 둘 다 킬로그램당 10ml 정도라고 맥시멈이 10ml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8ml 정도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모브로펜이 이제 이부브로펜인데 IV 써봤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다이크론 디클로페낙인데 디클로페낙을 IM으로 주면 드라마틱하게 이제 열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에 이제 BP 다운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써야 되는데 아직은 저도 아직 디클로페낙을 혼자 써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노티하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피부 코스 이밸류에이션을 이제 소화도 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 없는 랩 같은 거나 컬처 같은 거 안 해도 피지컬 상으로만 봤었을 때도 피부가 포커스가 명확한 경우가 많거든요. 피지컬은 열심히 하시고 또 D를 하면은 좋습니다. 앱도멘 페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운드 페인도 있고 페리스탈틱 페인도 있고 컴플리케이션 페인, 그리고 인테스트널 옵스트럭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노티가 올 때 병동에서 환자분 배가 아픈데 뭐 패치를 줘도 될까요? 이런 노티 되게 많아요. 물어봐요. 어디가 아픈지. 배가 아파요. 배 어디가 아픈데? 수술 부위가 아픈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게 아픈 건가요? 꼭 물어봐야 되고. 네, 환자분이 수술 부위가 꼭 쑤시면서 아파요. 그럼 꼭 쑤시면서 아프면 운드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뭐 통증의 양상이 변했나요? 통증의 강도는 몇인가요? 환자분의 통증을 몇이라고 말해볼까요? 선생님이 봤을 때 통증의 강도는 몇인가요?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배가 갑자기 꼬이듯이 아프대요. 이러면 이제 운드가 아니겠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인테스트널 옵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피지컬이거든요. 배가 아파요. 근데 환자분이 ER 통해서 왔는데 옵스트럭션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너무 배가 아프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환자분을 피지컬을 하고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피지컬인지 아닌지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정은주 교수님께서 절대 항상 하는 말이 이런 노티가 왔을 때는 먼저 환자를 보고 나서 피지컬을 해본 다음에 그걸 꼭 기억하고 나서 그날 콜이 왔을 때 그걸 비교해보면서 이제 페인 매니지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센 진통제를 쓰면은 페인이 마스킹 돼가지고 진짜 배가 터졌는데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약한 거 쓰면서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피지컬상 DT랑 RT가 있거나 리지드한 경우 바로 DT가 되고요. 저는 또 뭘 쓰냐면은 페리토니얼 이리테이션이 있는 거를 조금 RT가 잘 구분 안 될 경우에 저는 타진을 하는데 타진하는데 좀 이상하게 좀 더 아프다, 가딩이 있다 그러면 좀 페리토니얼 이리테이션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은 저는 좀 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A 다이나믹 일리우스랑 파랄리틱 일리우스 이런 게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술 받고 나서 장 건드리는 수술 같은 경우는 장들이 기절을 하잖아요. 기절하고 깨는 시간쯤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더 길어지면은 이제 파랄렉 일리우스에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전에 앞에서 다 다뤘던 내용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이에노는 아까 전에 제가 정윤빈 교수님 뭐 이게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어렵습니다. 항상 어렵고 교수님한테도 여쭤보는데 항상 어렵다고 하십니다. 일단은 당직 시간 때 이제 콜을 9시랑 5시 때 받게 되는데요. 예전에 이거 슬라이드를 제가 전에 받은 건데 옛날에 계셨던 사람이죠. 이성호 선생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대요. 5시에 받는 나이프를 21시에 매니지했던 성적표를. 그래서 INO는 정말 어려운데 정말 모든 걸 다 봐야 됩니다. 이 환자가 뭐 POD 0일자인데 아이오노가 파제티로 2000이다 이랬는데 그럼 보통 저희가 타겟이 없을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0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너무 많은데 이게 왜 많은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어, 물론 이제 수술 받고 나면은 이제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떨트 스페이스로 빠져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수술하고 났을 때 이제 배를 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증발하는 것도 봐야 되고요. 블러드 로스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봐야 됩니다. 또 뭘 봐야 되냐면은 수술 시간 때, 수술 중에 이제 마취과에서 얼마나 플루이드를 줬냐 이런 것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해봤을 때 블러드 로스는 몇이었고 뭐 예를 들어서 1000이었고 근데 수술 시간은 뭐 오픈으로 12시간 왔다. 그러면 이제 수술 시간에 몇 시간 동안 했을 경우 킬로그램당 얼마 정도의 플루이드가 로스가 되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마취과에서 플루이드를 얼마나 줬는지 그 계산을 해봤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00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은 IO를 이제 정직 시간 때 9시에 받았는데 선생님 이 환자는 파지티브 2000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다 보면은 파지티브 2000이기는 한데 원래 로스가 한 2000 정도 됐으니까 몇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플루이드 레이트를 조절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계산 방법도 좋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갔는데 환자분이 팅팅 부어 있어요. 그러면은 물이 많은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플루이드 레이트를 줄여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나는 물을 촉촉하게 주는 것 같은데 굉장히 드라이한 경우도 있어요. 푸석푸석하고 입도 말라 있고 이럴 경우는 좀 아이노를 보더라도 좀 더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하트레이트라든지 바이탈 사인을 보면서 이 환자분이 하트레이트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물은 막 충분히 주고 있고 아이노도 포지티브인데 하트레이트는 빠르고 입술도 막 말라 있고 이럴 경우는 좀 더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다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청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렁 소리를 들었는데 크래클이 들리면서 물 차 있는 소리가 들리면은 물 빼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직은 이제 플루이드 레이트 조절도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년차 선생님의 상의하면서 아이노에 대한 이런 개념을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플루이드 레이트 결정할 때 뭐 페나라든지 뭐 유린 크레아티닌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라식스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라식스는 뭐 아직은 1년차 차원에서는 바로 쓰지는 못하고 민년차 선생님들의 상의해서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고려할 것들에서 바이탈 사인들, 타키카디아든지 BP가 낮진 않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슨 수술을 했는지, 오픈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락바로로 했는지, 그리고 소변량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다이어트 상태도 봐야 되고요. 언더라인 디지도 봐야 되고 뭐 하트 페일리어라든지 뭐 키드니가 좀 안 좋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플루이드 레이트를 좀 적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라이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이제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30kg, 30ml를 킬로그램당 준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과거력이 있는 사람들은 25mg, 25ml를 킬로그램당 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웃풋 같은 종류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EMR에서 대변은 안 적어줘요. 그냥 대변만 딱 적어놓고 네, 양은 안 적어주거든요. 근데 이 환자가 다이어리아가 막 12번 했어. 그러면 대변 수는 12번인데 그게 아이오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 환자 배변을 10번이나 봤는데 얼마나 봤나요? 이런 것들도 봐야 됩니다. 체중의 변화도 봐야 되고요. 전일 아이오. 오늘 아이오는 뭐 예를 들어서 파지티브 500 괜찮아. 근데 전일 계속 파지티브 1500, 1500, 1500 이러면서 몸무게가 막 4kg씩 쪘어요. 그러면은 오늘 아이오는 괜찮아도 물 좀 빼줄만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됩니다. 네, 디세추 같은 것도 있고요. 이 환자분 이제 뭐 에큐트인지 크로닉인지 베이스라인 시츄에이션인지 이런 것들 봐야 됩니다. 흔히 놓치는 게 뭐냐면은 담배 피는 걸 좀 많이 놓쳐요. 우리 인턴생들 기억나시죠? 이제 입원 기록 쓸 때 맨날 위에 잡히거든요. 담배 안 폈다고 적어놨는데 담배 막 50년 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COPD 이런 것들 보고 나서 이제 이 환자가 세츄에이션이 91%밖에 안 나오네. 근데 무서운데? 근데 이거 오트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럴 경우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이 환자 뭐 베이스라인도 원래 90대 초반이었고 담배 한 5, 60년 폈어요. 폐가 아니거든요. 이 환자는 이게 기본적인 수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 테이킹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피전이 찼는지, 유모니아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청진 들고 다니시고 소리 들어보세요. 엑스레이를 찍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걸 가지고 나서 인프레션을 가지고 나서 랩 같은 거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하시는 게 좋고요. 처음은 뭐 나잘프롬 한 2리터 정도, 1리터 정도 어플 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맨날 배우는 거는 이제 세츄에이션 오트 주기 전에 이제 ABJ 꼭 하고 주라고는 배우는데 사실 논문에 의하면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오트 주고 나서 ABJ 해도 된다고는 적혀져 있거든요. 또 정말 막 세츄에이션이 80대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ABC라서 못해가지고 오트를 못 줘 이러면 안 돼요. 주고 나서 해도 됩니다. 환자가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해도 되고. 그리고 보이딩 디피컬티에서 이제 어, 열심히 선생님들이 이제 넬라토 열심히 하셨죠. 폴리도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키실 수 있는데요. 이제 디스텐션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좀 봐야 돼요. 이제 소변을 못 봤는데 소변이 못 본 게 진짜 소변이 안 만들어서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냥 너무 아프고 막 이래서 못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PBR이 굉장히 많이 하기는 하는데 PBR 이제 3월 달이어서 PBR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의심스럽다. 이 환자가 물은 잘 봤던 환자인데 소변 잘 봤던 환자인데 왜 못 보지? 근데 PBR이 왜 50밖에 안 찍히지 할 때는 직접 가서 PBR 해봐도 되고 뭐 사진 되게 좋아하거든요. 불러서 통통통 쳐보면은 이게 북소리가 나는지 아니면 덜하게 나는지 느껴지거든요. 근데 북소리가 나면 당연히 블레더가 비어 있는 거, 막 덩덩덩 소리가 나면은 이제 차 있는데 왜 PBR이 50밖에 안 되지?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기능 그 블레더 자체가 너무 차면은 이제 그거 해요. 그 기능을 잃어요. 그래서 한 300, 250에서 300 정도 되면은 그냥 그 넬라토를 빼주고 다시 그럼 쭉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컨택빌리티가 회복이 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면 좋고요. 한 3번 정도 했는데도 아직 계속 넬라토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이러면서 이제 폴리를 넣어볼 걸 좀 고려해봐야 되는데 폴리 넣는 게 클레멘티노 스케일에서 2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컨펌 없이 넣으면 안 되거든요. 교수님한테 컨펌을 받고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윈너다 선생님한테 노트를 해야겠죠. 네. 하이포텐션, 쇼크인데요. 하이포텐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건 septic 쇼크랑 하이포볼레믹 쇼크 이거 두 개인데 가장 많이 받는 콜들은 뭐냐면은 BP가 90이에요. 뭐 90대, 97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SBP가 아니면 뭐 BP가 89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막 연락이 오는데 BP가 낮은 건 맞는데 이때 꼭 물어봐야겠다. 막 갑자기 BP가 떨어졌어? 그럼 민현자 선생님 노티하면서 뛰어가서 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베이스라인 BP가 몇인가요? 물어봐요. 젊은 여성분들이 베이스라인 BP가 근데요 입원했을 때 환자분이 베이스라인 BP가
90일에 뭐 몇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3, 4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왜 노티를 하냐면 90 미만이면 노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라서 꼭 그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바이탈을 물어봐야 됩니다. BP가 났는데 펄스가 뜨고 있어요. 그러면 로딩을 조금 해보시고 DR에서 맡은 소견이 있을 테니까 하면서 그것만 해서 회복을 하면은 좋기는 한데 또 다른 오리진도 찾아야 되니까 EKG 같은 걸 찾아보면서 카디악 오리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요.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회복을 해야 됩니다. 뭐 열이 나고 하트레이트가 뜨고 그다음에 로딩은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열이 뭐 40도까지 났어. septic 쇼크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septic 쇼크에 준해서 안티를 쓴다든지 컬처를 나가든지 레버를 단다든지 이런 경우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하이퍼텐션 매니지먼트를 할 때 쇼크 매니지먼트를 할 때 아직 일자 선생님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탈이 흔들릴 경우에는 이제 그냥 환자 파악하는 시간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민낯차 노티하고 그럼 우리도 알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구나. 가야 되겠구나. 알기 때문에 그냥 전화해서 쌤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바이탈이 몇이랍니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적당한 노티가 제일 좋지만은 투머치 노티가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노티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막 전화해도 됩니다. 알아서 걸러줄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못 걸러내는 거는 2년차 저희 백담 있잖아요. 우리 치프 선생님이 저희의 뻘 노티를 또 걸러주실 거고 치프 선생님이 또 교수님한테 뻘 노티를 하면 교수님이 또 걸러주실 거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멘탈 체인지도 있습니다. 멘탈 체인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환자분이 얼럿했는데 갑자기 뭐 딜리리움이 와서 멘탈 체인지가 왔다고 하는 게 좀 많기는 해요. 사실 얼럿했는데 들어가서 스투포, 세미코가 코마까지 가는 경우에는 드물기는 해서 이렇게 볼 일은 별로 없긴 한데 어, 멘탈 체인지가 왔다. 얼럿했는데 갑자기 뭐 세미코마로 바뀌었다. 아니면 드라우지하다. 이럴 경우에는 꼭 피지컬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수술을 장기간 했기 때문에 혈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뇌로 바뀌면은 뇌졸중이고 심장으로 바뀌면은 심장 MR인데 뇌에 종종 박혀가지고 이제 멘탈 체인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과 의사지만은 이제 뉴럴로직 이그잼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꼭 하시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우리 슈거 체크 같은 거 해야 됩니다. 이제 하이포 빠져가지고 멘탈 체인지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아니면 숨을 너무 빨리 쉬어서 멘탈 체인지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봐야 되고 일렉트로 임밸런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게 좋고요. 어, 딜리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정신과 전화해서 이 환자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딜리리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서 이제 EKG에서 이제 EKG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QCT는 몇인가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말해주면 되고요. 그럼 뭐 주세요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인계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볼 거라서 알고 계시고요. 환자분의 안전과 보호자분의 안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었을 때 가끔씩은 사지보호대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사지보호대가 예쁜 말로 이제 온 몸을 다 묶어놓는다는 소리인데 묶어놓는 게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개의치 않고 말해 주시면 됩니다. 체스트 페인이랑 알티미아가 있는데요. 카디아 오리전일 수도 있고 펄모널 오리진 그 GI 오리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보고요. 꼭 환자들 보고 과거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전에 뭐 MI라든지 뭐 카디악 오리전이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통증이라도 놓치지 않고 EKG라도 찍어보는 걸 해야 되고 환자 직접 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네. MI 같은 경우에는 뭐 소리를 듣는다고 별로 걸러지는 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외에 다른 오리진 때문에 이제 가슴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것들 다 보는 게 좋고요. 이제 뭐 위장 관둘 때 가장 흔한 게 이제 가슴이 아파하는 알고 보니까 그냥 수술 받는 게 아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는 환자분한테 이제 월말 마사지를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환자분 과거력도 없고 30대인데 수술 받아서 아플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괜찮으면은 이제 지켜보고 아니면은 뭐 검사 나가볼게요. 네,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면은 환자분이 긴장 덜 하거든요. 그래서 해주시고요. 의심되는 경우는 카디악 엔자임 같은 거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트로포닌 T라고 있는데요. 트로포닌 I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전에 있으면 있는 걸 또 계속 나가주는 게 서로 이게 밸류를 이제 체크하기가 편하거든요. 계속 트로포닌 T로 나갔다가 누가 I를 냈어. 그럼 I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비교를 못 하거든요. 예전 나중에 있으면 나간 걸로 계속 시리얼하게 팔로우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MI가 떴다. ST 엘리베이션이 떴다. 일단 카드 전화하세요. 전화하고 몇년차 노티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하시면 되고요. 호스트 오브 알티미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ACID, RBI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보통 뭐 일렉트로라이트 같은 거 보고 나서 교정하고 그다음에 로딩 조금 하면 괜찮아지긴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노티하고 그다음에 카디오 전화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인지 베타 블로커 뭐 이런 거를 해서 레이 컨트롤 같은 거 할 수가 있으니까 뭔가 EK를 썼는데 APB가 있고 RBI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해모박은 아까 전에 우리 강승현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잘 설명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거는 이제 우리가 컨트롤 이게 일반은 이제 보통 이제 100 미만으로 보잖아요. 근데 수술을 받고 나면은 몸이 스트레스가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글루코스 레벨이 올라가요. 근데 또 너무 올라가면은 또 안 좋은 게 그러면은 이제 피가 너무 이제 슈거리 해버리면 박테리아가 많이 자랄 수가 있어서 운드 힐링에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한 120에서 180 정도 보는데 논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 정도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 받은 사람들에서 메이저 수술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메폴민을 좀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메폴민도 못 쓰고 뭐 SLGT 뭐 이런 것들도 못 쓰고 자디앙 이런 것들도 못 쓰고 그래서 슈거 컨트롤을 다 인슐린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휴말로그 이제 리스프로죠. 리스프로 4일에서 주면 블루드 슈거가 한 100 정도 감소한다고는 적혀져 있는데 사람마다 좀 틀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 쓰기 좀 무섭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50을 만들고 싶은데 이 환자가 250이다. 그럼 텍스북처럼 그냥 100 쓰죠. 이렇게 하면은 좋기는 한데 근데 이 환자가 인슐린에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물어봐요. 아, 예전에는 어땠나요? 아, 예전에 뭐 150, 뭐 250이었는데 100단위 줬는, 아, 그 4단위 줬는데 하이퍼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2단위 정도 확인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자신감이 없다. 썼는데 좀 이거 되게 애매한데 두려워. 그러면 한 2시간 뒤에 한 번 더 혈당 찍어달라고 하면 꼭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혈당이 너무 높았다. 근데 꼭 물어봐요. 뭐 먹었나요? 주스 먹었나요? 네, 선생님. 사실 이 환자분이 지금 혈당이 지금 300인데, 아까 전에 주스 마셨대요. 이러면, 언제요? 10분 전에. 아니, 이 사람아, 일반인도 그 정도 먹으면 찍히겠네.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위장관 같은 경우에는 식이에 간식이 꼭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서 밥 먹고 또 간식도 먹는데, 간식을 먹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 글루코스 찍는 시간이랑 요게 겹쳐가지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블리딩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있는데 헤마토케시아 밀레나 이런 거 있는데 액티브 블리딩 소변이 있다. 혈압 떨어지고 그럼 바로 노티하고 오피사이트 블리딩 정도 노티를 해야 됩니다. DRE 뭐 액티브 이리게이션 이런 것들도 해보는 게 좋고요. 노티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울트라로 AR 뭐 이런 거 했었을 때 DRE 하기는 조금 곤란할 수도 있고 좀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무슨 수술 받았는지도 중요해요. 네. 타이로이드 수술 받았는데 DRE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콜론으로 아주 그냥 에이너스 쪽에 가깝게 했는데 DRE를 조금 고려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손목 수술을 했는데 L튜브를 넣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공의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럴 때는 왜냐면 찢어먹을 수 있어요. 인턴을 믿지 못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고 이리게이션도 조심하게 해야 될 있습니다. 아나스토모시스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뭔가 남한테 맡기면 좀 깨름직하다 아니면 내 부모님이 있는데 누구 시킬까 그럼 에이씨 내가 하는 게 낫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이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2, 3회 정도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제 풀컬처라든지 DPCL 같은 걸 나갈 수 있어요. 안티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PCL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그렇게 하고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제
낙세 뭐 설사약을 바로 쓰는 거는 이제 안 좋기도 하기 때문에 좀 추이를 지켜보는 사이드에 하면 대부분 멈추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다 배울 수는 없어요. 네. 저도 아직 모르고요.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같이 공부하면서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질문이 많겠지만 또 차차 앞으로 긴 시간을 두고 잘 배워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이제 친교 시간을 가지러 이동을 할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안내사항은 뭐 다 아시겠지만 호텔방은 금연입니다. 아시죠? 네, 이렇게 하고 오늘 강의 끝나고 이제 1층에 우리 준비되어 있는 친교 시간을 가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